안녕하세요. 레오의 책 읽는 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입니다. 저자 우진, 5월 9일에서 편했습니다.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저자의 핵심적인 메시지 가운데 6가지 태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 돈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문제를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아빠의 편지를 받는 수신인이자 주인공인 두 딸의 이름은 멍하와 멍신입니다. 두 사람은 자매임에도 성격을 비롯하여 태도나 관심사, 상황을 바라보는 눈, 일을 처리하는 방식 등의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자 우진은 딸들의 성향에 맞추어 비슷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전혀 상반된 조언을 건네기도 하는데요. 딸들에 대한 애정과 진심을 아마 볼펜으로 꾹꾹 눌러 담았던 것 같습니다. 저자 우진의 편지는 비단 두 딸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 인생의 실질적인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른다섯 번째 편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공 확률을 계산하지 말 것. 아빠는 네가 너무 많이 고민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구나. 멍화는 MIT에서 3 더하기 2년에 학석사 통합과정을 신청했는데 아직 진로를 고민 중이다. 만약 학교에 계속 남아 교수가 되려면 박사 과정까지 들어야 하므로 학석사 통합과정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또 한편으로는 박사 과정까지 다 마쳤는데 그때 가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것도 효율이 떨어지는 일이다. 멍화는 이런 문제로 고민이 되는 모양이었다. 게다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한 계획이 없고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다. 멍화에게 최근 박사 과정을 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고민이 많은 것 같구나. 앞으로 2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결정하는 일이니 고민이 될 법도 해. 하지만 아빠는 네가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구나. 대학을 다니는 동안만큼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봐야 하거든. 요즘 사람들은 월급이나 명성에 따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것 같아. 계속 공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유도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거나 2년이라도 먼저 돈을 벌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아.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자신이 정말로 좋아서 하는 일을 하고 있지. 그런데 자기가 어떤 일을 정말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아보려면 젊었을 때 다양하게 시도해 봐야 해. 단순히 눈앞의 이익 때문에 평생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단다. 20년 전 아빠가 미국에 오기 직전에 읽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구나. 오늘 너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 한 젊은이가 자신의 꿈을 찾아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어. 길을 떠나기 전에 그는 현자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어. 현자는 그에게 3통의 편지를 건네주며 말했어. 첫 번째 편지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열어보고, 두 번째 편지는 절대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난관을 만나면 열어보고, 세 번째 편지는
인생이 한가해지면 열어보라고 말이야. 젊은이는 편지를 들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떠났어. 얼마 후 외국의 한 도시에 도착해 첫 번째 편지를 열어보았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앞으로 계속 걸어가 도전하세요. 그는 앞만 보고 걸어갔어. 하지만 그의 앞에는 여러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었단다. 인생 경험이 많지 않으니 배움의 길도 순조롭지 않았지. 여러 번 실패도 경험했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어. 그러다가 더는 버티기 힘든 순간이 왔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그때 현자의 편지가 생각났어. 두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단다. 낙담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세요. 그는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계속 걸어갔어.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았어. 몇 년 후 그는 성공한 유명 인사가 되었지. 젊은이는 더 이상 젊지 않았어.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천천히 되돌아봤어. 그 길에는 성공의 기쁨도 있었지만 실패의 아픔도 있었지.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만큼 대가도 컸어. 그는 자신이 맞는 길을 걸어온 건지 알 수 없었어. 그러다 문득 현자의 편지가 생각났어. 그동안 너무 바쁘게 지내느라 그의 편지를 잊고 있었던 거야. 그는 수십 년 전 현자가 어떤 말을 남겼을까 궁금해하며 세 번째 편지를 열어보았어.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이것이 당신의 운명이니 후회하지 마세요. 사실 아빠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만약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지금과 똑같은 길을 선택했을까 하고 말이야.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해봤지만 늘 결말은 지금과 똑같았어. 물론 지금까지 살면서 얻은 것이 많은 만큼 잃은 것도 많지만 어떤 결과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 현자의 세 번째 편지에 쓰여 있었던 내용이 바로 이런 거란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철저히 준비하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맞아. 하지만 일단 하기로 마음먹은 일이라면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어야 해. 많은 일을 달성하고 나서 돌이켜보면 사실 그 일을 시작할 당시에 성공 확률은 5% 정도거나 더 낮단다. 그러니 만약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공 확률을 따진다면 어떤 일도 시작할 수 없어. 노력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지만 포기해버리면 희망은 영원히 사라진단다. 늘 건강하기를 바란다. 아빠로부터. 멍화는 MIT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 때는 학교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발견해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해. 멍화는 2년 동안 아마존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는 뭐든 대충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능력은 뛰어나지만 치명적인 단점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나는 멍화가 세상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장점도 볼 수 있기를 바랐다. 멍화에게 최근 내 고등학교 생활을 돌이켜보다가 한 가지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 그때 리더십을 조금 더 길러주지 못했다는 점이 걸리더구나. 리더십이라는 건 다른 능력들처럼 명확히 정의를 내리거나 쉽게 단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지.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아보려고 해. 첫 번째는
조직력과 업무 능력이야. 어떤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 적합한 사람들에게 적절히 분배해 함께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 두 번째는 사람들을 단결하게 하고 각자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일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을 크게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 첫 번째는 인간관계가 좋고 협력을 잘하며 능력도 뛰어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지. 두 번째는 첫 번째 사람들의 일부 특징을 갖고 있지만 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야. 이들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꾸나. 세 번째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만약 이런 사람이 내 부하 직원이라면 지시사항을 잘 듣지 않을 것이고 내 상사라면 공평한 대우를 기대하기 힘들어.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단다. 내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도 바로 이런 사람들에 관한 거야. 네 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능력에 모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과는 교류할 일이 많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단다. 결국 세상을 살아갈 때 유의해야 할 사람들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들이야. 아빠가 예전에 옹졸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니? 하지만 나와 친구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는 자세도 결코 옳은 건 아니야. 어떤 일을 완성하려면 여러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 세상에는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이 꼭 나와 잘 맞으리라는 법은 없어.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공평한 태도를 보여야 해. 나와 다르다거나 어떤 결함이 있다고 해서 그가 가진 능력과 업적까지 부정해서는 안 돼. 이런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나는 프랑스 혁명기에 탈레랑 페리고르라는 인물이 떠오른단다. 탈레랑은 미국에서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야. 하지만 유럽에서 특히 외교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란다. 탈레랑은 프랑스의 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고 왕자에게 자코를 받기도 했지만 태어날 때부터 다리에 장애가 있어 군인이 되지는 못했단다. 그는 할 수 없이 신학을 공부해 직급이 낮은 성직자로 프랑스 왕실 교회에서 일했어. 안타깝게도 탈레랑의 사상은 모순적인 부분이 많았고 이것은 곧 그의 행동으로도 나타났지. 그는 일찍이 성직자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반대하다가 말년에는 천주교로 귀의했고 역사적으로 교황청에서 성직자의 신분을 박탈당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야. 개인적인 생활도 방탕했어. 정식으로 결혼을 한 적은 없지만 서너 명의 사생아가 있었고 유명한 화가인 외젠 들라크루아도 그중 한 명이었단다. 그의 이러한 행보 때문에 서양에는 탈레랑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기도 했어. 오늘날 이 단어는 냉소적 혹은 간사한 외교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사용돼. 그러나 누가 뭐래도 외교 능력만큼은 뛰어난 사람이었단다. 탈레랑은 프랑스 혁명 중 공화국 정부를 위해 일하며 외교 사무를 담당했어. 1792년에는 영국에 파견되어 상대가 중립을 요구하도록 설득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해냈지. 프랑스의 걸기로 그의 평화적인 노력은 물거품이 됐지만 이후 나폴레옹의 외교 대신으로 프랑스 외교를 책임졌단다. 1802년에는 영국과 평화조약인 아미엥 조약을 맺어 유럽 국가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어. 그러나 언젠가부터 탈레랑과 나폴레옹 사이에는 이견이 생기기 시작했어. 탈레랑은
외교를 통한 평화 실현으로 프랑스 혁명과 전쟁의 성과를 유지하기를 주장했고,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했던 거야. 탈레랑은 결국 1807년에 외무장관의 직책에서 내려왔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맘리에 나폴레옹을 실각시키려고 조정하며 뇌물을 받기도 했지. 만약 나폴레옹이 성공했다면 그는 돈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역사에 기록되었을 거야. 하지만 그는 나폴레옹이 실패하고 유럽 열강들이 프랑스의 영토 분할을 시도할 때 과감히 나서서 프랑스가 유럽 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열강들을 회유하는 데 성공했단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큰 역할을 해낸 거지. 그래서 그는 역사적으로 쉽게 평가할 수 없는 인물이 되었어. 결론적으로 탈레랑이라는 사람 자체는 문제가 많았지만 그의 외교력만큼은 인정해야 한단다. 하지만 훌륭한 외교 능력을 발휘했음에도 후대 사람들은 그를 교활하고 간사하며 표리부동한 사람으로 묘사해. 앞으로 사회에 나가 일을 하다 보면 탈레랑 같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될 거야. 그들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가 아닐 수 있지만 목적이 일치할 때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도 있어. 능력이 뛰어나고 맡은 일에 충실하기 때문이지. 내가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 지극히 주관적인 기호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좋게 봐주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트집만 잡으려고 하지.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좋지 않아. 성격이 좋고 친절하지만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일을 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친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의 편을 들어줄 순 없단다. 직장에서 친분에 따라 사람을 쓰는 건 아주 나쁜 습관이야.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거든. 반대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발견해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해. 일을 할 때 가장 바보 같은 행위는 탈레랑 같은 사람을 적으로 밀어내는 거야. 서로 공동의 목표를 정해놓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과 협력해 맡은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단다. 오늘 내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지 말라는 거야. 학교를 떠나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네가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그들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해. 만약 내가 나중에 리더가 된다면 동료나 부하 직원의 흠을 찾기보다는 그들의 장점을 발견해 적극 발휘하도록 해줘야 하니까. 학교 생활이 모두 순조롭기를 빈다. 아빠로부터. 신은 바보 같은 사람을 더 좋아한다. 멍신은 수학 숙제를 할 때 글씨를 엉망으로 쓰거나 계산 단계를 몇 개씩 빼먹는 등 꾀를 부린다. 간단한 내용일 때는 상관없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떤 일이든 정해진 순서와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 멍신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내 생각을 편지에 담아 전달했다. 멍신에게 최근 내 수학 시험지를 봤더니 실수로 틀린 문제들이 많은 것 같더구나. 그런데 문제를 틀린 원인이 단순히 실수였다고 해명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 아빠는 여기에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 첫 번째는 네가
기본적인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문제를 푸는 방식이야. 너는 항상 풀이 단계를 몇 개씩 뛰어넘곤 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를 틀리기 쉬워.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풀이 단계를 모두 적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문제를 다 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지? 사실 몇 글자 더 적는다고 시험 시간이 모자라지는 않아. 오히려 풀이 단계를 건너뛰었다가 뒤에서 막히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야. 물론 오늘 너와 문제풀이 시간에 관해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란다. 아빠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바보 같고 답답하더라도 순서와 절차에 따라 푸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야. 아빠는 주말마다 투자 정보들을 정리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어 손으로 정리한단다. 편한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힘든 방법을 사용하냐고? 이유는 두 가지야. 첫 번째 이유는 컴퓨터로 정리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는 있지만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없어. 어떤 일이든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야만 발전이 있는데 손으로 정리하면 자료를 살펴보면서 충분히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야. 수학 문제를 풀 때 가급적 계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야. 두 번째 이유는 정보를 손으로 하나씩 정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과도하고 빈번하게 투자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덕분에 몇몇 중요한 투자에 집중할 수 있고 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단다. 반면 아빠의 주변의 투자자들을 보면 일주일마다 한 회사씩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1년 후에 자기가 어디에 투자했는지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 투자 효과도 보장할 수 없지. 오늘 아빠가 이야기하는 방법은 마음에 새겨놓고 수학 문제를 풀 때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할 때도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신은 장꾀를 쓰는 사람보다 바보같이 미련한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신은 바보 같은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말을 아빠에게 자주 들었을 거야. 너도 알다시피 아빠는 평소에 일 처리를 조금 바보같이 할 때가 있어. 며칠 전에는 낮에 우편으로 붙였어야 할 세금 계산서를 깜빡하고 만 거야. 사실 다음날 출근하는 길에 우체국에 들러 보냈어도 될 일이었지만 나는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 저녁에 1시간이나 차를 운전해 우체국에 다녀왔단다. 너는 휴대폰 알림 기능을 설정해 놓고 우체국을 지나가는 길에 보내면 되지 않냐고 물었지. 그러나 지금까지 아빠의 경험에 의하면 다른 일을 하는 김에 겸사겸사 처리한 일은 실수가 많기 마련이야. 어떤 일은 사소한 실수가 엄청난 손실로 이어지기도 해. 그래서 미련하고 바보 같아도 확실한 방법을 택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내가 일을 할 때 지키는 원칙이란다. 아빠는 다행히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하고자 한 일들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었어. 너는 좋은 운이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니? 아빠는 스스로 바보 같고 미련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신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해. 신은 왜 바보 같은 사람을 더 좋아할까? 사실 이것은 자신의 능력과 기량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어.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신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착각에 빠지게 돼.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으니 자신도 모르게 계속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이러한 실수가 성적이나 일의 성패에 영향을 미친단다. 반면 신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존재며 자기 자신은 신이 계획한 일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바보 같아 보일지는 몰라도 더 부지런하고 겸손한 자세로 일을 하게 돼.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은 더 많이 걸릴지언정 여러 실패 요인들을 피해갈 수 있으므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단다. 다시 말해, 신의 총애를 얻게 되는 것이지.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야. 나는 신보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풀이 과정을 모두 적으며 문제를 풀다 보면 실수를 피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을 쉽게 찾아낼 수 있어. 당연히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지. 신이 바보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는 얕은 수를 쓰지 않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욕심을 내지 않아서야. 이들은 무슨 일을 하든 여유 있게 하기 때문에 뜻밖의 상황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어.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보면 비행기 시간이 촉박하다며 줄을 선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먼저 통과하려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어. 분명 다급해 보이는 그들을 위해 양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덕분에 그들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지만 늘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언젠가 정말로 비행기를 놓치게 될 것이고 그동안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거야. 마찬가지로 아침마다 학교에 갈 때 등교 시간보다 최소한 3분에서 5분 일찍 도착하도록 해야 해.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마지막 5분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신이 지배하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렴. 여유 있게 출발하면 예상치 못하게 차가 막힌다 해도 지각하지 않을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바보 같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행운이란다. 물론 5분 일찍 출발하려면 아침에 5분 일찍 일어나는 노력이 필요하겠지? 바보 같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친구가 많다는 거야. 너도 알다시피 아빠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는 양보하는 일이 없지만 그 외에 사소한 이익에 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편이야. 그래서 모두들 아빠를 편하게 생각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해. 이런 경험은 예전에 중관촌에서 사업을 할 때 배운 거란다. 학생 시절에는 아빠도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해 보여야만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사업을 할 때 보니 업계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차고 넘칠 만큼 많았지만 그들이 모두 사업에 성공하는 건 아니었어. 오히려 바보같이 우직한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았단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유는 간단했어. 만약 내게 계산적인 사람과 우직한 사람 중 누구와 사업을 함께 하고 싶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니? 아마 너는 후자를 선택할 거야. 왜냐하면 우직한 사람들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이지.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직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사업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야. 그 이후 사업을 할 때 고수하는 한 가지 원칙이 생겼어. 그건 바로 남들이 얼마를 벌든 남의 이익을 탐하지 않고 나는 내가 벌 만큼 벌겠다는 거야. 이것이야말로 사업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란다. 너도 친구를 사귈 때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친구와 어떤 물건을 교환할 때에도 많이 갔든 적게 갔든 너무 마음 쓸 필요도 없어. 매번 너만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나중에는 아무도 너와 친구를 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너무 똑똑해 보이는 사람은 오히려 경계하게 된단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많아.
하지만 똑똑한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리라는 법은 없어. 똑똑한 사람은 혼자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바보 같은 사람은 신에게 도움을 청하기 때문이야. 오늘 아빠가 한 이야기들을 네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앞으로 네가 경험을 통해 서서히 깨닫게 될 거란다. 다음 시험에서는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아빠로부터. 오늘 레오의 책 읽는 밤, 우진 저자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서른다섯 번째 편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공 확률을 계산하지 말 것. 아빠는 네가 너무 많이 고민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구나. 멍화는 MIT에서 3 더하기 2년에 학석사 통합과정을 신청했는데 아직 진로를 고민 중이다. 만약 학교에 계속 남아 교수가 되려면 박사 과정까지 들어야 하므로 학석사 통합과정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또 한편으로는 박사 과정까지 다 마쳤는데 그때 가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것도 효율이 떨어지는 일이다. 멍화는 이런 문제로 고민이 되는 모양이었다. 게다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한 계획이 없고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다. 멍화에게 최근 박사 과정을 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고민이 많은 것 같구나. 앞으로 2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결정하는 일이니 고민이 될 법도 해. 하지만 아빠는 네가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구나. 대학을 다니는 동안만큼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봐야 하거든. 요즘 사람들은 월급이나 명성에 따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것 같아. 계속 공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유도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거나 2년이라도 먼저 돈을 벌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아.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자신이 정말로 좋아서 하는 일을 하고 있지. 그런데 자기가 어떤 일을 정말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아보려면 젊었을 때 다양하게 시도해 봐야 해. 단순히 눈앞의 이익 때문에 평생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단다. 20년 전 아빠가 미국에 오기 직전에 읽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구나. 오늘 너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 한 젊은이가 자신의 꿈을 찾아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어. 길을 떠나기 전에 그는 현자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어. 현자는 그에게 세 통의 편지를 건네주며 말했어.
첫 번째 편지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열어보고, 두 번째 편지는 절대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난관을 만나면 열어보고, 세 번째 편지는 인생이 한가해지면 열어보라고 말이야. 젊은이는 편지를 들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떠났어. 얼마 후 외국의 한 도시에 도착해 첫 번째 편지를 열어보았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앞으로 계속 걸어가 도전하세요. 그는 앞만 보고 걸어갔어. 하지만 그의 앞에는 여러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었단다. 인생 경험이 많지 않으니 배움의 길도 순조롭지 않았지. 여러 번 실패도 경험했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어. 그러다가 더는 버티기 힘든 순간이 왔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그때 현자의 편지가 생각났어. 두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단다. 낙담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세요. 그는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계속 걸어갔어.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았어. 몇 년 후 그는 성공한 유명 인사가 되었지. 젊은이는 더 이상 젊지 않았어.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천천히 되돌아봤어. 그 길에는 성공의 기쁨도 있었지만 실패의 아픔도 있었지.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만큼 대가도 컸어. 그는 자신이 맞는 길을 걸어온 건지 알 수 없었어. 그러다 문득 현자의 편지가 생각났어. 그동안 너무 바쁘게 지내느라 그의 편지를 잊고 있었던 거야. 그는 수십 년 전 현자가 어떤 말을 남겼을까 궁금해하며 세 번째 편지를 열어보았어.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이것이 당신의 운명이니 후회하지 마세요. 사실 아빠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만약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지금과 똑같은 길을 선택했을까 하고 말이야.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해봤지만 늘 결말은 지금과 똑같았어. 물론 지금까지 살면서 얻은 것이 많은 만큼 잃은 것도 많지만 어떤 결과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 현자의 세 번째 편지에 쓰여 있었던 내용이 바로 이런 거란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철저히 준비하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맞아. 하지만 일단 하기로 마음 먹은 일이라면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어야 해. 많은 일을 달성하고 나서 돌이켜보면 사실 그 일을 시작할 당시에 성공 확률은 5% 정도거나 더 낮단다. 그러니 만약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공 확률을 따진다면 어떤 일도 시작할 수 없어. 노력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지만 포기해버리면 희망은 영원히 사라진단다. 늘 건강하기를 바란다. 아빠로부터. 멍화는 MIT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 때는 학교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발견해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해. 멍화는 2년 동안 아마존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는 뭐든 대충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능력은 뛰어나지만 치명적인 단점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나는 멍화가 세상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장점도 볼 수 있기를 바랐다. 멍화에게 최근 내 고등학교 생활을 돌이켜보다가 한 가지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 그때 리더십을 조금 더 길러주지 못했다는 점이 걸리더구나. 리더십이라는 건 다른 능력들처럼 명확히 정의를 내리거나 쉽게 단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지.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아보려고 해. 첫 번째는 조직력과 업무 능력이야. 어떤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 적합한 사람들에게 적절히 분배해 함께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 두 번째는 사람들을 단결하게 하고 각자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일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을 크게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 첫 번째는 인간관계가 좋고 협력을 잘하며 능력도 뛰어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지. 두 번째는 첫 번째 사람들의 일부 특징을 갖고 있지만 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야. 이들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꾸나. 세 번째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만약 이런 사람이 내 부하 직원이라면 지시사항을 잘 듣지 않을 것이고 내 상사라면 공평한 대우를 기대하기 힘들어.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단다. 내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도 바로 이런 사람들에 관한 거야. 네 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능력에 모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과는 교류할 일이 많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단다. 결국 세상을 살아갈 때 유의해야 할 사람들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들이야. 아빠가 예전에 옹졸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니? 하지만 나와 친구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는 자세도 결코 옳은 건 아니야. 어떤 일을 완성하려면 여러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 세상에는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이 꼭 나와 잘 맞으리라는 법은 없어.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공평한 태도를 보여야 해. 나와 다르다거나 어떤 결함이 있다고 해서 그가 가진 능력과 업적까지 부정해서는 안 돼. 이런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나는 프랑스 혁명기에 탈레랑 페리고르라는 인물이 떠오른단다. 탈레랑은 미국에서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야. 하지만 유럽에서 특히 외교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란다. 탈레랑은 프랑스의 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고 왕자에게 자코를 받기도 했지만 태어날 때부터 다리에 장애가 있어 군인이 되지는 못했단다. 그는 할 수 없이 신학을 공부해 직급이 낮은 성직자로 프랑스 왕실 교회에서 일했어. 안타깝게도 탈레랑의 사상은 모순적인 부분이 많았고 이것은 곧 그의 행동으로도 나타났지. 그는 일찍이 성직자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반대하다가 말년에는 천주교로 귀의했고 역사적으로 교황청에서 성직자의 신분을 박탈당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야. 개인적인 생활도 방탕했어. 정식으로 결혼을 한 적은 없지만 서너 명의 사생아가 있었고 유명한 화가인 외젠 들라크루아도 그중 한 명이었단다. 그의 이러한 행보 때문에 서양에는 탈레랑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기도 했어. 오늘날 이 단어는 냉소적 혹은 간사한 외교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사용돼. 그러나 누가 뭐래도 외교 능력만큼은 뛰어난 사람이었단다. 탈레랑은 프랑스 혁명 중 공화국 정부를 위해 일하며 외교 사무를 담당했어. 1792년에는 영국에 파견되어 상대가 중립을 요구하도록 설득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해냈지. 프랑스의 걸기로 그의 평화적인 노력은 물거품이 됐지만 이후 나폴레옹의 외교 대신으로 프랑스 외교를 책임졌단다. 1802년에는 영국과 평화조약인 아미엥 조약을 맺어
유럽 국가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어. 그러나 언젠가부터 탈레랑과 나폴레옹 사이에는 이견이 생기기 시작했어. 탈레랑은 외교를 통한 평화 실현으로 프랑스 혁명과 전쟁의 성과를 유지하기를 주장했고,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했던 거야. 탈레랑은 결국 1807년에 외무장관의 직책에서 내려왔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맘리에 나폴레옹을 실각시키려고 조정하며 뇌물을 받기도 했지. 만약 나폴레옹이 성공했다면 그는 돈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역사에 기록되었을 거야. 하지만 그는 나폴레옹이 실패하고 유럽 열강들이 프랑스의 영토 분할을 시도할 때 과감히 나서서 프랑스가 유럽 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열강들을 회유하는 데 성공했단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큰 역할을 해낸 거지. 그래서 그는 역사적으로 쉽게 평가할 수 없는 인물이 되었어. 결론적으로 탈레랑이라는 사람 자체는 문제가 많았지만 그의 외교력만큼은 인정해야 한단다. 하지만 훌륭한 외교 능력을 발휘했음에도 후대 사람들은 그를 교활하고 간사하며 표리부동한 사람으로 묘사해. 앞으로 사회에 나가 일을 하다 보면 탈레랑 같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될 거야. 그들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가 아닐 수 있지만 목적이 일치할 때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도 있어. 능력이 뛰어나고 맡은 일에 충실하기 때문이지. 내가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 지극히 주관적인 기호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좋게 봐주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트집만 잡으려고 하지.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좋지 않아. 성격이 좋고 친절하지만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일을 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친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의 편을 들어줄 순 없단다. 직장에서 친분에 따라 사람을 쓰는 건 아주 나쁜 습관이야.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거든. 반대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발견해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해. 일을 할 때 가장 바보 같은 행위는 탈레랑 같은 사람을 적으로 밀어내는 거야. 서로 공동의 목표를 정해놓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과 협력해 맡은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단다. 오늘 내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지 말라는 거야. 학교를 떠나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네가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그들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해. 만약 내가 나중에 리더가 된다면 동료나 부하 직원의 흠을 찾기보다는 그들의 장점을 발견해 적극 발휘하도록 해줘야 하니까. 학교 생활이 모두 순조롭기를 빈다. 아빠로부터. 신은 바보 같은 사람을 더 좋아한다. 멍신은 수학 숙제를 할 때 글씨를 엉망으로 쓰거나 계산 단계를 몇 개씩 빼먹는 등 꾀를 부린다. 간단한 내용일 때는 상관없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떤 일이든 정해진 순서와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 멍신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내 생각을 편지에 담아 전달했다. 멍신에게 최근 내 수학 시험지를 봤더니 실수로 틀린 문제들이 많은 것 같더구나. 그런데 문제를 틀린 원인이
단순히 실수였다고 해명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 아빠는 여기에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 첫 번째는 네가 기본적인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문제를 푸는 방식이야. 너는 항상 풀이 단계를 몇 개씩 뛰어넘곤 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를 틀리기 쉬워.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풀이 단계를 모두 적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문제를 다 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지? 사실 몇 글자 더 적는다고 시험 시간이 모자라지는 않아. 오히려 풀이 단계를 건너뛰었다가 뒤에서 막히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야. 물론 오늘 너와 문제풀이 시간에 관해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란다. 아빠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바보 같고 답답하더라도 순서와 절차에 따라 푸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야. 아빠는 주말마다 투자 정보들을 정리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어 손으로 정리한단다. 편한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힘든 방법을 사용하냐고? 이유는 두 가지야. 첫 번째 이유는 컴퓨터로 정리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는 있지만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없어. 어떤 일이든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야만 발전이 있는데 손으로 정리하면 자료를 살펴보면서 충분히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야. 수학 문제를 풀 때 가급적 계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야. 두 번째 이유는 정보를 손으로 하나씩 정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과도하고 빈번하게 투자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덕분에 몇몇 중요한 투자에 집중할 수 있고 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단다. 반면 아빠의 주변의 투자자들을 보면 일주일마다 한 회사씩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1년 후에 자기가 어디에 투자했는지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 투자 효과도 보장할 수 없지. 오늘 아빠가 이야기하는 방법은 마음에 새겨놓고 수학 문제를 풀 때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할 때도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신은 장꾀를 쓰는 사람보다 바보같이 미련한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신은 바보 같은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말을 아빠에게 자주 들었을 거야. 너도 알다시피 아빠는 평소에 일 처리를 조금 바보같이 할 때가 있어. 며칠 전에는 낮에 우편으로 붙였어야 할 세금 계산서를 깜빡하고 만 거야. 사실 다음 날 출근하는 길에 우체국에 들러 보냈어도 될 일이었지만 나는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 저녁에 1시간이나 차를 운전해 우체국에 다녀왔단다. 너는 휴대폰 알림 기능을 설정해 놓고 우체국을 지나가는 길에 보내면 되지 않냐고 물었지. 그러나 지금까지 아빠의 경험에 의하면 다른 일을 하는 김에 겸사겸사 처리한 일은 실수가 많기 마련이야. 어떤 일은 사소한 실수가 엄청난 손실로 이어지기도 해. 그래서 미련하고 바보 같아도 확실한 방법을 택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내가 일을 할 때 지키는 원칙이란다. 아빠는 다행히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하고자 한 일들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었어. 너는 좋은 운이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니? 아빠는 스스로 바보 같고 미련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신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해. 신은 왜 바보 같은 사람을 더 좋아할까? 사실 이것은 자신의 능력과 기량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어.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신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착각에 빠지게 돼.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으니 자신도 모르게 계속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이러한 실수가 성적이나 일의 성패에 영향을 미친단다. 반면 신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존재며 자기 자신은 신이 계획한 일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바보 같아 보일지는 몰라도 더 부지런하고 겸손한 자세로 일을 하게 돼.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은 더 많이 걸릴지언정 여러 실패 요인들을 피해갈 수 있으므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단다. 다시 말해, 신의 총애를 얻게 되는 것이지.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야. 나는 신보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풀이 과정을 모두 적으며 문제를 풀다 보면 실수를 피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을 쉽게 찾아낼 수 있어. 당연히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지. 신이 바보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는 얕은 수를 쓰지 않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욕심을 내지 않아서야. 이들은 무슨 일을 하든 여유 있게 하기 때문에 뜻밖의 상황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어.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보면 비행기 시간이 촉박하다며 줄을 선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먼저 통과하려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어. 분명 다급해 보이는 그들을 위해 양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덕분에 그들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지만 늘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언젠가 정말로 비행기를 놓치게 될 것이고 그동안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거야. 마찬가지로 아침마다 학교에 갈 때 등교 시간보다 최소한 3분에서 5분 일찍 도착하도록 해야 해.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마지막 5분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신이 지배하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렴. 여유 있게 출발하면 예상치 못하게 차가 막힌다 해도 지각하지 않을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바보 같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행운이란다. 물론 5분 일찍 출발하려면 아침에 5분 일찍 일어나는 노력이 필요하겠지? 바보 같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친구가 많다는 거야. 너도 알다시피 아빠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는 양보하는 일이 없지만 그 외에 사소한 이익에 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편이야. 그래서 모두들 아빠를 편하게 생각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해. 이런 경험은 예전에 중관촌에서 사업을 할 때 배운 거란다. 학생 시절에는 아빠도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해 보여야만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사업을 할 때 보니 업계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차고 넘칠 만큼 많았지만 그들이 모두 사업에 성공하는 건 아니었어. 오히려 바보같이 우직한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았단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유는 간단했어. 만약 내게 계산적인 사람과 우직한 사람 중 누구와 사업을 함께 하고 싶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니? 아마 너는 후자를 선택할 거야. 왜냐하면 우직한 사람들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이지.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직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사업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야. 그 이후 사업을 할 때 고수하는 한 가지 원칙이 생겼어. 그건 바로 남들이 얼마를 벌든 남의 이익을 탐하지 않고 나는 내가 벌 만큼 벌겠다는 거야. 이것이야말로 사업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란다. 너도 친구를 사귈 때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친구와 어떤 물건을 교환할 때에도 많이 갔든 적게 갔든 너무 마음 쓸 필요도 없어. 매번 너만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나중에는 아무도 너와 친구를 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너무 똑똑해 보이는 사람은 오히려 경계하게 된단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많아. 하지만 똑똑한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리라는 법은 없어. 똑똑한 사람은 혼자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바보 같은 사람은 신에게 도움을 청하기 때문이야. 오늘 아빠가 한 이야기들을 네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앞으로 네가 경험을 통해 서서히 깨닫게 될 거란다. 다음 시험에서는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아빠로부터.